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주유소 가격표 보셨습니까? 저도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어선 숫자에 아마 내 눈을 의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주식 앱을 열어보면 와, 상황이 더 참담하잖아요. 네, 맞아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452포인트가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매체가 지금 막 검은 화요일이다 이러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청취자님의 경제 계기판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경고등이 동시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환율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515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이 삼중고가 단순히 뉴스에서 떠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오늘 저녁에 식탁 물가부터 대출 이자까지 청취자님의 일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혼란 속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경제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그 긴급조정 경제명령입니다. 네, 엄청난 이슈였죠.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고들 소스 자료가 바로 이 초유의 사태를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님께 아주 명확히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현 정부의 정책 그리고 좌우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 절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정치적인 찬반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자 그리고 생활인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접근하는 거죠. 맞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팩트, 그리고 객관적 수치, 마지막으로 이 경제적 시나리오가 청취자님의 직업에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만을 아주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철저히 실전 가이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을 선언하겠습니다. 국가의 거시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때 당신의 가계부와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당장 오늘 밤부터 점검해야 할 실천 팁 위주로 하나씩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그 2월 28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게 지도에서 보면 정말 좁은 바닷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혔다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휘청인다는 게 솔직히 조금 섬뜩하단 말이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히 어떤 바닷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국 경제의 호흡기이자 동맥이거든요. 아, 동맥이요? 네,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5%, 그리고 전체 원유 수입량의 무려 70%가 거기를 통과하니까요. 현재 한국과 관련된 선박 7척도 바로 거기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고요. 와, 70%면 사실상 전부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혈액 공급이 그냥 끊긴 겁니다. 세상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흘 만에 33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막 빼내간 것도 한국 경제가 숨이 넘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아, 그래서 무려 33년 만에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군대가 동원되는 그 계엄령이랑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이 길고 무거우니까 오해하시기 쉽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건 총찰이 아니라 돈과 경제를 통제하는 비상조치잖아요. 정확합니다. 헌법 76조에 따라서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격을 통제하거나 물자를 배분하는 식이죠. 과거 1972년 사채 동결이나 1993년 금융실명제 때 발동됐던 것처럼요. 네, 그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2번의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국가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강력한 명령을 띡 내리면 어느 정도 경제 혼란이 확 수습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 어느 정도 통제는 됐었죠. 비유하자면 꽉 막힌 배수관에 엄청 강력한 약품을 부어서 한 번에 확 뚫어버리는 것처럼. 아, 그렇게 기대하시기 쉬운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번 위기는 과거 2번이랑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 어떻게 다른가요? 서류에 정부가 도장을 딱 찍으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위기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72년이나 93년은 철저하게 금융 시스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불법 사채라던가 차명 계좌 같은 일종의 제도적인 버그였죠. 이건 국가가 법과 제도를 확 바꾸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물 에너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끊겼는데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경제명령서에 도장을 막 찍는다고 한들 바다 밑에서 갑자기 석유가 막 솟아나진 않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시스템을 고치는 거랑 물리적인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건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인 붕괴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통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당장 우리 기름 탱크를 채워주는 마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번 사태를 우리가 훨씬 더 무겁게 바라봐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와, 국가 위기의 본질을 딱 짚어보니까 상황이 진짜 훨씬 더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화제를 좀 전환해보죠. 거대한 공급망 문제야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라면 당장 우리 청취자님 개개인에게 떨어진 이 가계부 비상사태, 이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네, 당장 실전할 수 있는 걸 봐야죠. 청취자님이 당장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합니까? 모든 투자의 1차 방어선은 나의 현금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 은행 앱 켜시고요. 본인의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DSR 40%요? 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인데 대출 원금이랑 이자로 막 40만 원 이상이 훅훅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경제 충격파 속에서 당신의 가계부는 그냥 종이배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죠? 방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군요. 그럼 그 취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뭔가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단기 유동성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당장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치의 순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서 이걸 CMA나 단기 정기예금에 딱 묶어두십시오. 잠깐만요.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 하나요?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엄청 폭락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빚을 내서라도 물타기를 해야 하는 타이밍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아, 그게 바로 전형적인 하락장의 함정입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현금은 투자를 위한 총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한 방패예요. 이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 현금이 있어야만 나중에 위기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막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소중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냥 헐값에 눈물을 먹고 던져버리는 이른바 공황매도, 그러니까 패닉셀링을 막을 수 있거든요. 아, 공황 매도를 막아주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최후의 마지노선이군요. 정확합니다. 아, 근데 현금 흐름 하니까 대출금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삼중고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이 상황인데 변동금리 대출자들한테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조언을 한단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죠, 충분히. 나중에 위기가 좀 진정되고 금리가 쑥 떨어지면 청취자님이 입장에서는 최고점에서 금리를 딱 고정해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호스님의 그 의문이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평상시의 경제 사이클이라면 그 논리가 100번 맞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그 끔찍한 딜레마 구조,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딜레마 구조요? 네, 현재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바닥으로 침체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유가랑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단숨에 2.7%로 뛰어버렸거든요. 근데 보통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내려서 돈을 풀고 시장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공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들 대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하고 지금 금리를 확 내린다고 가정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자 부담은 줄어들 텐데. 한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장 원화를 버리고 이자가 더 높은 달러를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럼 환율은 지금 1,515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겠죠?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 외국에서 사오는 원유, 식량 이런 수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대출 이자 조금 덜어주려다가 밥상 물가랑 기업들 수입 단가가 저기 우주로 가버리는 거군요. 이거 완전 빈대잡을게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폭등이랑 물가 폭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절대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청취자님이 내고 계신 그 높은 대출 이자는 몇 달 지나면 갤소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긴 장마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자분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리스크 자체를 확 끊어내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한국은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옴달싹달 못하는 상황을 듣고 나니까 왜 보고서에서 그런 조언을 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내 가계부의 빚 그리고 현금이라는 방패를 튼튼하게 점검을 했다면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창을 벼려볼 차례입니다. 가장 관심 많으실 내용이죠. 주식시장을 보면 말이죠. 솔직히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국가 경제가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월 AI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1.4%나 폭증했단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 한쪽 엔진은 막 불타서 추락하고 있는데 반대쪽 엔진은 대기권을 뚫을 기세로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모순이 투자 기회가 되는 지점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전 산업을 다 타격하긴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 폭발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글로벌 메가 트렌드, 이건 꺾을 수 없다는 걸 숫자가 딱 증명해 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에너지 분야에만 핀셋으로 명령을 내리는 에너지 특화 명령. 둘째는 경제 전반을 통제해버리는 포괄적 비상령. 그리고 셋째, 이런 비상조치 없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만으로 대응하는 방안이죠. 제가 보니까 보고서는 그 에너지 특화 명령이랑 추경 사이 그 어딘가에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더라고요. 그럼 이 중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섹터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세 가지 키워드에 딱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전환 수혜주입니다. 에너지 전환이요? 네, 이번에 원유가 막혔을 때 국가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이 에너지 자립 인프라 쪽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흐름이네요. 둘째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 자체가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그리고 셋째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그 AI 반도체겠네요. 에너지를 엄청 먹는 기존 굴뚝산업이랑 다르게 이쪽은 지식재산권 그리고 초정밀 기술력의 싸움이니까 실물 에너지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꽤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그렇다면 주식 말고 한국인들의 자산 절반 이상이 아주 꽉 묵혀있는 부동산은 좀 어떻습니까? 이른바 영끌에서 집을 사신 우리 청취자님들은 지금 막 가시방석에 앉아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네,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시멘트, 철근 같은 모든 건설 자재 운송비, 생산 단가가 무섭게 폭등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새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원가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한은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고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값, 즉 분양가는 계속 비싸지는데 사람들은 대출이자 내느라 지갑이 얇아져서 정작 살 돈이 없다는 거네요. 이거 철저한 거래 절벽이랑 침체로 바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지역별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입지는 신규 공급 자체가 멈추면서 희소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쳐질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수요가 부족했던 지방 부동산이나 경기 침체에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 이쪽은 가격 방어선이 진짜 쉽게 무너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인데 여기서 보고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 피하라 라고 강조하는 행동,
바로 위기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공황 매도, 패닉셀링입니다. 네, 이건 금융 역사가 아주 잔인하게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오답 노트죠. 멀리 갈 것도 없이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네, 그때 정말 무서웠죠. 개적이야 반토막이 나는 공포에 질려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영원히 망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진짜 바닥에서 모든 자산을 다 던져버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 다 던져버린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가파른 회복장에서 그냥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죠. 위기 때 자산을 공포에 질려 헐값에 파는 행위는 그냥 잠재적인 손실을 영구적인 확정 손실로 내 계좌에 박제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구적인 손실로 박제한다. 아까 저희가 3에서 6개월치 비상현금을 꼭 마련하라고 강조했던 것도 결국 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산을 던져야만 하는 그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거고요.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조언이네요. 자, 이렇게 원화 기반 자산인 주식, 부동산이 막 흔들리면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영원한 절대 반지인 금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달러 하니까 생각나는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청난 괴담이 하나 막 돌고 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딱 발동되면 정부가 개인들의 달러 계좌를 싹 동결해버리고 강제로 압수해간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당장 은행 달려가서 달러를 다 지폐로 찾아와서 장롱에 숨겨야 하나 싶었는데 청취자님의 달러,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까? 하하하하, 결론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번졌으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수사 의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흉흉한 소문은 대체 왜, 어디서 도는 걸까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 그때 트라우마가 부풀려진 현상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당시 정부가 개인 간의 사채 거래를 강제로 무효화시켰거든요. 그 강력한 통제 기억이 현재 극심한 불안감이랑 막 섞이면서 달러 압수라는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변질된 거죠. 정부가 국가기관이나 국민연금의 외환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시스템 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달러가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영끌에서 달러를 풀매수해야 할까요? 지금 환율이 1,515원이면 이미 엄청 비싼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환율 1,515원이라는 그 숫자는 이미 위기의 공포감이 잔뜩 꽉 낀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당장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환율은 순식간에 폭락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무작정 올라타는 건 그 폭락 하락 리스크를 온전히 다 떠안는 아주 위험한 베팅이죠. 다만 보고서는 1,550원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550원이요? 환율이 만약에 이 선을 뚫고 확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던 안 사던 이 지표는 매일 아침 반드시 눈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달러 추격 매수는 진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진정한 안전자산의 끝판왕. 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온스당 5,000달러 부근까지 막 치솟았다고 하던데 금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청취자님들을 위한 실전 팁을 좀 짚어주시죠. 흥미롭게도 금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치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4가지 금 투자 방법을 꼼꼼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종로금은방 같은 데 가서 그 실물 골드바를 직접 사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투자 관점에선 솔직히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이요? 왜죠? 번쩍번쩍하고 보기 좋잖아요.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당장 내야 하고요. 세공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내 계좌가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하는 셈이거든요. 시작부터 마이너스 15%면 이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은행의 골드뱅킹이나 금 ETF 같은 경우도 접근성은 참 좋은데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또 딱 붙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세금 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겠네요. 그럼 보고서가 가장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대체 뭡니까? 바로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KRX 금시장.
우리 증권사에 열어서 주식처럼 금을 1g 단위로 막 사고 파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장인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압도적인 매력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오, 어떤 혜택이 있죠? 실물로 인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전액 면제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팔 때 남긴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와, 비과세.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이 KRX 금시장을 통해서 차곡차곡 채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낸다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은 없잖아요. 좋은 팁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금융계좌 안의 숫자들을 점검했다면 이제 계좌 밖의 진짜 현실 세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 위기가 더 깊어지면 당장 우리 청취자님들의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마트 장보기 같은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경제명령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첫 번째 타겟은 단연코 교통이 될 겁니다.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차량 이부제라든가 홀짝제 같은 강제 운행 제한을 발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당장 내 차를 끌고 출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미리 파악해두거나 카풀앱 같은 거 세팅해두는 게 진짜 필수겠군요. 그럼 장보기는 어떻습니까? 막 텅 빈 진열대 이런 거 상상되는데요. 여기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물류 자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처방약을 최소 한 달치 정도는 꼭 여유 있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약은 생명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쌀이나 통조림처럼 실온 보관이 용이한 필수 식료품의 재고도 한 달치 정도는 팬트리에 채워두는 것이 합리적인 대비책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지금 방금 드린 이 조언은요. 절대 당장 마트에 달려가서 카트 5개씩 끌고 라면이랑 생수를 싹쓸이하라는 이른바 공황사재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절대 아니죠. 마치 큰 태풍이 올 걸 알고 미리 창문에 테이프를 좀 붙여두는 수준의 합리적인 비상 배낭 꾸리기 아닙니까? 네,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신 게 아주 핵심입니다. 국계 시스템을 교란하는 이기적인 사재기랑 내 가족이 한 3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합리적인 재고 관리는 완전히 철저히 다른 영역입니다. 후자는 위기를 버텨내는 아주 훌륭한 시민의 방어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소스 자료를 거의 다 소화했네요. 마지막으로 이 짚고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반드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는 협상 결과. 둘째, 정부가 던진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 그리고 셋째,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의 마지노선인 1,55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입니다. 이 3가지가 현재 흔들리는 한국 경제를 읽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내내 누누이 강조했지만 투자 관점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에 휩쓸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바닥에 다 내다 버리는 것. 둘째, 현실을 회피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그냥 지켜만 보는 것.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꼭 던지고 싶은 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엄청난 위기가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짠 하고 열어주면 깔끔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몇 달짜리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면 해결될 것처럼 분석하지 않았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기저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비용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그 마법 같은 시대가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아, 세상에. 세상의 공장 역할을 하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각자 도생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죠. 글로벌 공급망의 영구적인 붕괴라.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동맥경화가 아니라
체질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에너지 자립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이 거대한 키워드를 당신의 평생 투자 기준표에 영구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지 오늘 분석이 끝나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네요. 청취자님, 처음에 제가 출근길 주유소 가격표랑 폭락한 주식창을 언급하면서 당신의 계기판에 모든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진짜 막막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 경고등이 두렵고 피하고만 싶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냉정하게 팩트를 뜯어보고 경제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그 빨간불이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손에 꽉 쥐고 있다면 막연한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냉정한 대응 전략만이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밤엔 주식 앱을 열어보고 한숨부터 쉬기 전에 당장 내 가계부의 DSR 수치부터 직접 꼼꼼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자산과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낼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